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를 지원해서 최종 합격한 라고 합니다. 공부 기간은 5년 정도 공부를 했고 재수 때부터 이민정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을 최종 탈락을 2번을 하고 5번째는 경기도를 최종 합격을 했는데 제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공 점수는 73점, 교육학은 18.33점을 받아서 마지막 시험에서 91.33점이라는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수를 받게 해주신 이민정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격 당시의 소감은 공부가 점점 길어지면서 임용고시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 생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도 잘 안 되었고요. 근데 막상 합격을 하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요, 너무너무 많지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민정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쉽고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수강생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민정 선생님 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둘째는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요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번 답안의 방향을 설정할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답안이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민정 선생님과 함께 방향을 잡아간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강의를 듣다 보면 이민정 선생님의 너무 까다로운 채점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후회되는 점은 채점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게 좀 후회했는지 가채점보다 4점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정 선생님 채점 기준이 아무리 까다롭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위험 요소 없이, 감점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만드실 때 너무 유행에 반응을 해서 중심이 없는 문제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어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란한 문제보다는 적용력과 응용력을 길러줄 수 있는 문제,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은 시험의 본질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민정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4년 동안 이민정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민정 선생님 강의만 듣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해 주시는 내용이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합격 수기 한 13장이나 되는 내용이 적어드렸는데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인터뷰에서는 영역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음악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사는요, 개념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이 실제 악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모방기점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면 악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2021년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졌던 이유가 스트레토 기법인데 모방기점 기법으로 잘못 써서 2점이 모두 날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과 악보를 연결시키지 못해서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악보와 악복집을 함께 연계시켜서 개념을 파악하신다면 틀림없이 실점 없는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역시 그랬고요. 음악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악통론은 너무 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에 못 본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음악 용어든 무엇이든 간에 교과서와 개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된 적이 없더라고요. 기출분석 결과 음악통론은 보통 한 4년, 5년, 6년 주기로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출제 주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음악통론 서브노트를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어요. 40권이 넘는 모든 교과서, 심지어 저는 교사용 교과서, 지도서, 그리고 또 몇 개의 개론서를 참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내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봤던 내용들을 추려봤더니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봐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통론은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말되 교과서와 개론선을 보고 겹치는 내용을 추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악은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악보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자진학립의 악보 중에 두거와 변조두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두거는 첫 번째 악곡이기 때문에 대여음이 없고 변조두거는 변조두거의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대여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변조라는
악보라는 특성에 맞게 반우반계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보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악보만 보고서도 어떠한 악보인지 맞출 수 있으니까 저는 꼭 악보와 함께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선율의 율명을 외우면서 악보를 이제 치워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악보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를 충분히 보세요. 기출 분석을 해보면 국악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는 교사용 교과서를 보면서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발견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2018년에 처형무에서 얼락을 관련시킨 문제, 그 다음에 2021년 방중악과 세학을 관련시킨 문제, 2022년에 선율학에서 어부사 창사에서 도드리 장단을 사용하는 문제가 모두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내용이 교사용 교과서에 있었는데 유출을 통해서도 풀 수는 있지만 제가 수많은 분들의 답지를 받더니 도드리 장단 대신에 시타 장단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좀 소수셨지만 타령 장단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도드리 장단을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알고 푸는 것과 당시에 긴장하고 푸는 것은 멘탈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깨진 멘탈로 인해서 다른 쉬운 문제들을 어이없이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와 민서각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교사용 교과서를 충분히 읽어보신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음악교육론을 말씀드릴게요. 음악교육론은 처음에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좀 익숙해지면 저는 가장 공부하기 쉬운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음악교육론은 적용이 중요한 과목인데 문제를 풀고 반드시 첨삭을 받으시면서 지식을 정교화시키세요. 여건이 안 된다면 답지교환 스터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답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점검하는 것이 음악교육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음악교육론은 출제 문항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제 영역도 광범위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해보면 출제 주기와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에서 어떤 영역에서 출제될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적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올해는 제가 생각했던 문제, 심지어 만들어본 문제에서 내 문항에나 출제돼서 제 주변 사람들 많이 놀랐는데요. 이렇게 음악교육론은 기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영역에서 출제될지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출 분석을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만든 서브노트는 정말 출판을 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서브노트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어떤 서브노트가 좋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저는 저의 또 다른 장점인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 분석은 사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선생님들이 크게 효과를 보실 것 같아서 무조건 시도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부담되시는 선생님들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3수 동안에 서울 합격 2번을 기출 분석 없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하는 선생님들이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별 분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행착오가 많았어서 생각보다 시간 낭비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먼저 서양음악, 그다음에 국악, 음악교육론으로 영역을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음악을 다시 음악 이론과 음악사, 국악 이론과 국악고, 또 음악교육론은 또 교육과정과 음악교육론으로 또 다시 세부 영역을 나누고 각각 해당하는 문항과 점수가 어느 정도 구성되는지 파악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서양음악의 경우에는 한 28점에서 32점, 국악도 그렇고 음악교육론은 18점에서 22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각각의 세부 영역의 점수 구성도 달라요. 생각보다 음악사가 6점 정도, 한 8점 정도만 출제되고 나머지는 다 음악 통론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고 또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영역별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A형 문항과 B형 문항의 출제 스타일을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아마 기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닐까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A형 문항의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면 B형 문항에서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하는 점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기출 분석을 하면서 발견했던 게 A형 문항에서 교육과정이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다뤄져 있으면 B형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에도 A형의 교육과정이 내용이 별로 없으면은 B형 문제를 풀 때에는 교육과정 파트를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A형 문항과 B형 문항의 관계를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문제부터 연도별 분석을 시작하세요. 왜냐면은 최근 기출 문제와 가장 유사한 연도가 2013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역별 분석입니다. 서양음악, 국악, 음악교육론으로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각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연도별로 문제들을 차례대로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의 경우 영산회상이 문제가 있다면 90년도부터 쫙 모아보는 거고 보어자도 그렇고 수제품도 그렇고 차별로 세분화시켜서 모아보세요. 그리고 영역별 분석은 하면 할수록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수능 그림 찾기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분석하면서 발견했던 게 한 20가지가 거의 최소한인 것 같고 50개도 더 발견을 한 것 같거든요. 발견했던 내용 중에서 좋았던 걸 말씀드리면 출제 주기, 그 다음에 문제 변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답안을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표현 등을 분석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음악교육 공학 문제, 그 다음에 2021년에 통물 문제, 우체질구, 그 다음에 길구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를 재활용하는 경우였고 주기별로 반복되는 문제는 5년 주기로 교육과정 변천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통론 쪽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모두 작성을 했더니 주변 스터디원들이 이 덕분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놀라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2010년에 음악교육 심리학에 나왔던 답안이 2011년, 그 다음에 2013년에도 재활용된 경우가 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피아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가 2011년에는 어떻게 변형되었냐면은 다른 학자들과 섞여서 문제가 나와서 문항이 많이 난해했었어요. 근데 답안은 2010년에 나왔던 답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 그냥 2010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을 했으면 2011년에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정답지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분석의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출제 패턴, 또 출제 주기 등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버릴지 더 깊게 공부할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기출분석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 4학년부터 임용고시를 미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학을 좀 꽉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교육학 점수가 비비기 싸움이다, 운의 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운에 좌지우지 되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항상 일정 점수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먼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을 좀 시도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문제들을 제가 다 맞추고 나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크더라고요. 교과서가 정말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형식론과 화성학을 체계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기간에 실력이 쌓아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문제 푸는 과정에서 숙련도도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이 형식론과 화성학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 다른 것보다 완벽한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요. 문제를 꼭 푸세요. 아직 내용 암기가 덜 되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자료나 서브노트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적용력과 응용력이 길러지지 않아서 제 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실수하셔서 문제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꼭 풀어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문제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첨삭을 받고
참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답을 수정을 하세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내가 틀린 정답을 모범 답안으로 붙여서 외우는 것이 오답 정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틀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도 모두 수정하는 것이 오답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답을 많이 낼 수 있는 실수의 요소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수정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고득점 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점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용력, 그다음에 문해력, 응용력 등 다양한 역량의 조합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인해서 본인의 실력만큼이나 점수가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같은 점수라도 각각의 능력이 달라서 그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만으로 본인의 실력을 판가름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장점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채워나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쉽게 합격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시험은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막하고 좌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임용고시를 한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니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 개의 합격 수기를 보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인지 알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저는 4년 동안 서울만 시험을 보다가 작년 10월쯤에 경기도를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1차 점수를 기반으로 내가 몇 점 정도나 깎여야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들까, 이것을 많이 합격 수기를 참고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2차는 약하니까 한 이 정도 망하면 그래도 나는 이 등수 안에는 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멘탈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